여자로서 끝난 거 아니야? 남편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농담처럼 보였고 곧이어 요즘 다 그렇지 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웃어넘겨야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고 손이 덜덜 떨려 물 한 컵을 마시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이 되자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부엌에 서서 밥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보다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문제되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웃음 섞인 농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요. 갱년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이 이렇게 조용하고 길게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엔 잠을 잘 못 자는 정도였습니다. 밤에 몇 번씩 깨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져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숨이 막혀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잠을 거의 못 잔다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서 숨 쉬는 게 힘들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그 나이 되면 그래.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었고 저는 괜히 말을 꺼냈다는 기분만 남았습니다. 병원 얘기를 꺼냈을 때는 분위기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괜히 갔다 와서 돈만 쓰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애들한테 더 보태.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제가 이기적인 요구를 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요즘 당신 너무 예민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 조금만 짜증을 내도 갱년기 핑계로 성질 부리지 말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부 제 성격 문제로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해. 아이들이 어색하게 웃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설명해봤자 분위기만 더 이상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 말은 이미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갱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로 하루하루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괜찮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제가 가장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너무 선명해서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적금 통장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지키다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생각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몸을 돌보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다시 잡았고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약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보다 집 밖에서 제 이야기가 먼저 변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요즘 괜찮아? 몸 많이 안 좋다던데. 그 말투가 이상해서 이유를 묻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들었어. 갱년기 때문에 예민해져서 돈도 좀 많이 쓴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저를 아픈 아내가 아니라 관리 안 되는 아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핑계였고 병원비는 치료가 아니라 낭비였죠. 그 이후로 비슷한 말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 지인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묘하게 같은 뉘앙스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요. 남편이 고생이 많다던데요. 아무도 제 얼굴을 보고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굴었습니다. 제가 병원 다녀온 날에도 괜히 겁먹고 온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아왔고 약 봉투를 보면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휴대폰은 늘 무음이었고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예민함 때문이라고 넘겼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으니까요. 요즘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하지만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다가 남편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났습니다.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섬유유연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듯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잠들었고 저는 괜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화가 난 건 배신감보다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갱년기 핑계대는 사람으로 만들고 밖에서는 자기 인생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얼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 대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들, 집에 들어오지 않은 시간들, 이상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도 결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아픈 걸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심함이 이미 다른 선택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크게 터질 줄은요.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만들어 놓은 문제 있는 아내라는 이야기가 결국 그 사람 인생을 먼저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모른 척을 하게 되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잠깐 들를 게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찮아하던 회식도 요즘은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들에는 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유난히 기분이 가벼웠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 차가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다는 말로 먼저 끊었고 조금만 말이 길어지면 또 시작이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저는 하루를 망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취급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잠깐 떴습니다.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오늘은 어때? 그 짧은 문장이
그동안 제가 애써 무시해왔던 모든 조각을 한 번에 맞춰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처음으로 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메시지는 지워져 있었지만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번호, 퇴근 시간 이후에 집중된 통화, 그리고 주말 낮 시간대의 통화까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일 먼저 떠오른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 아픈 아내의 이야기가 더 귀찮아졌던 거죠. 며칠 뒤 저는 남편 회사 근처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맞춘 건 아니었지만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말대로 회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도 말투도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편은 제 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메모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제 감정까지. 그때부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선택이라는 걸요. 갱년기 핑계로 돈 쓰는 아내, 예민하고 감정적인 여자, 집에서는 대화도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저를 만들어놔야 자기는 바람을 피워도 덜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더 차분해졌고 더 정확해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참고 버티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을 정리하는 이야기로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남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모든 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장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더 대놓고 변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제가 가까이 오면 화면을 뒤집어 엎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제 앞에서는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꺼내면 또 갱년기야? 당신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정말 문제인 사람인가 헷갈리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남편이 저를 밖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를 직접 들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남편 회사 동료의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 조금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그 말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제가 갱년기를 핑계로 돈을 쓰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밖에서 바람 좀 쐬는 것도 이해는 간다는 말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단순히 외도를 한 게 아니구나. 나를 망가뜨려 놓아야 자기가 덜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여서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에서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요. 그 여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남편 옆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고 주변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오래된 관계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사람이라던 그 여자 자주 보는 사이야? 남편은 잠깐 눈을 피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걸 물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상태나 좀 돌아봐. 집 분위기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그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사과나 반성을 기대하는 건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걸 그 순간 완전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퍼뜨린 말들, 제가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여자의 존재까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관계는 집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남편이 만든 이야기와 선택들은 반드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 회사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너지는 걸 막는 단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판을 그대로 돌려줄 차례가 왔다는 걸요. 사실 저는 그 여자를 알아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떤 사람인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 들어온 존재였지만 그걸 제 손으로 더 또렷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여자의 삶이 제 눈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학원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 또래를 둔 학부모였고 몇 번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죠.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보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아무개 회사 다니세요?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 회사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 그 여자라는 것도, 그리고 그녀 역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도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는 비공개였지만 조금만 따라가 보니 아이 사진, 가족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 관계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 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넘겼지만 같은 번호로 2번, 3번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혹시 땡땡 씨 아내분 맞으신가요?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 통화 기록,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떠벌리고 다닌 말들까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판을 멈추게 해야 했고 그 사람이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로 갈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쌓아 올려진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적금 통장, 병원 기록, 그동안 정리해 두었던 메모들. 이제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집에서는 저를 무너뜨리고 밖에서는 피해자인 척하면 이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이미 그의 선택은 그의 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곳에서 가장 크게 터지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은 평범한 평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넥타이를 매고 집을 나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하루를 맞게 될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불륜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미뤄졌던 일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남자는 회사 로비에서 남편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진 그 목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남편은 피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 불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랑 바람 피운 사람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변명도 웃어넘김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불륜녀의 남편은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저를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까지. 그 순간부터 상황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불륜과 거짓말, 그리고 가정 문제를 핑계 삼아 회사 분위기까지 흐려왔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늘 당당하던 사람, 집에서는 큰 소리치던 그 사람이 그날만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요. 결과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 그리고 사실상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의미의 권고였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형식이었지만 누가 봐도 쫓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제가 겪은 시간에 대한 미안함도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는 두려움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가 더 이상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요. 회사 일이 터진 뒤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분위기를 풀려고 했겠지만 그럴 이유가 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인, 후배, 선배 가릴 것 없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나중에는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결말을 여러 번 지나온 느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 얘기를 꺼내? 목소리가 커졌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니까 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이혼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너도 손해 아니냐. 그래도 애들 생각은 해야지. 익숙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정리해둔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정황, 그동안 저를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에 대한 증언,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모아온 적금 통장 내역까지. 그 통장은 부부 공동 자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오랜 시간 관리하고 책임져 온 돈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자료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픈데 아빠는 맨날 엄마 탓만 했잖아.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현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돈은 원래 가족을 위해 모은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족인 나와 아이들한테 남는 거야.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한참을 펜을 쥐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만 몰랐을 뿐이야.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무시를 견디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다시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예전처럼 저를 눌러앉히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갱년기는 이혼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에 잠을 설칠 때도 있었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증상을 숨기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고 쉬고 싶으면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걸 더 이상 변명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약 봉투를 보며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걸 보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이들 앞에서도 힘을 숨기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몇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후회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고 자기가 너무 몰랐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제 삶과는 다른 방향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아픔을 증명하지도 않기로 했고요. 갱년기는 저를 끝내기 위해 온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고 누구와는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중심에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늦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혹시 지금 몸이든 마음이든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픔을 참는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고 나를 지키는 선택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에게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